진성그룹의 꼭대기층 회장 집무실 앞 비서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풍경을 즐길 여유 따위는 없었다. 오늘은 오만하기로 소문난 젊은 회장 강태준의 새로운 개인 비서를 뽑는 마지막 면접 날이었다. 수십 명의 쟁쟁한 후보자들이 이 무대 위에서 좌절을 맛보고 돌아갔다. 윤서아는 대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례는 마지막이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지도 않았다. 그저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다소 평범해 보이기까지 하는 인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조절하며 지난 5년간 이날을 위해 갈고 닦은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윤서아 씨, 들어오시죠. 인사팀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울렸다.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 명상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훈련된 비서의 가면이 씌워졌다. 집무실은 거대했다.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대한민국 재계의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맞춘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오만한 시선. 그는 서아의 이력서를 가볍게 훑어보더니 경멸스럽다는 듯 툭 던졌다. 이게 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임원진 면접관들이 그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다. 윤서아 씨, 경력은 화려하군요. 5개 국어 능통, MBA 최우수 졸업, 국제 컨퍼런스 동시 통역 경험 다수. 그런데 왜 고작 비서직에 지원했죠? 당신의 능력이라면 우리 계열사 팀장 자리라도 노려볼 만한데. 서아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맑고 정확한 톤이었다. 저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믿습니다. 거대한 조직일수록 그 중심을 보좌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비전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끈다면 저는 그 항해가 순조롭도록 엔진실을 관리하는 역할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준비된 그러나 교과서적인 대답이었다. 강태준은 비웃음을 참지 않았다. 시시하군. 다들 그렇게 말하지. 엔진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그 능력을 증명해 보시죠. 그는 태블릿 PC를 서아에게 휙 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어제 자로 마감된 유럽지사 분기보고서 원본 데이터입니다. 10분 주죠. 문제점을 3가지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참고로 앞선 지원자들은 한 명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서 면접이 아니었다. 전략기획실장에게나 어울릴 법한 살인적인 테스트였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윤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선 채로 빠르게 데이터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맹렬하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강태준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지켜봤다. 그는 저 완벽한 가면이 깨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황하거나 울먹이거나 혹은 포기 선언을 하거나 그는 유능한 부하를 원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부하를 원했다.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부류는 다루기 까다롭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정확히 7분이 흘렀을 때 서아가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재고 자산 회전율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특히 3공장 생산 라인의 효율성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지 노조와의 불필요한 마찰로 인한 태업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거침없었다. 두 번째, 원자재 매입 비용이 전분기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특정 공급업체와의 독점 계약이 원인입니다. 데이터를 교차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공급업체의 실소유주가 유럽 지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배임 행위가 의심됩니다. 임원들의 입이 벌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내부 감찰 수준이었다.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아까와 달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한은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SNS 바이럴 마케팅에 투입된 예산 대비 실질 구매 전환율이 0.1% 미만입니다. 이는 타겟층 분석 실패입니다. 그녀는 해결책까지 명확하게 제시했다.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 제시, 공급업체, 다변화 및 즉각적인 내부 감사 착수, 그리고 타겟 마케팅 전면 수정. 모든 것이 10분 안에 이루어졌다고는 믿기 힘든 완벽한 보고였다. 집무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한동안 서아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저 여자는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탐이 났다.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왜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비서가 되려 하는가. 그는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고 그 능력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싶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가볍게 툭 쳤다.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김 실장, 나머지 절차 진행에. 강태준의 최종 결정이었다. 면접관들은 놀랐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다음 서류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고 윤서아라는 존재는 이미 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 보였다. 서아는 완벽한 90도 인사를 하고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진성그룹의 거대한 로비를 빠져나온 서아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완벽했던 가면 위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존경했던 아버지는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이었다. 강태준의 아버지 선대 회장과 함께 회사를 일군 개국공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강태준이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오랜 충신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서아의 아버지는 강태준의 불법적인 경영 승계와 비자금 조성을 반대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아버지는 배임 및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때 서아는 다짐했다. 강태준, 저 오만한 폭군을 반드시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듯 나도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 그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비서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했다. 다음 날 윤서아는 강태준의 비서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의 자리는 회장 집무실 바로 앞.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지시가 내려가는 심장부였다. 인수인계는 간단했다. 전임 비서는 마치 도망치듯 다급하게 떠났고 그녀에게 기본적인 시스템 접속 권한만을 넘겨주었다.
서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윤 비서. 인터폰이 울렸다.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커피. 그는 그 한마디만 하고 끊었다. 서아는 이미 그의 기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 정확히 85도씨의 물, 핸드드립. 그녀는 완벽하게 커피를 내려 그의 집무실로 가져갔다. 강태준은 서류에 코를 박은 채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신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늘 마시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맛,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한 균형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아를 제대로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자신의 취향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서아는 무감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임 비서의 업무 일지에 남아있지 않은 정보는 직접 파악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회장님의 최근 3개월간 케이터링 주문 내역과 사내 카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커피 하나를 위해 CCTV까지 확인했다는 말이었다. 재미있는 친구로군. 좋아,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지.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서아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몰랐다. 자신이 들인 것은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어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비서실에 서아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앉아 방금 전 강태준이 넘겨준 회장 전용 시스템 접근 권한을 입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연마한 것은 비서 업무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적인 해커이기도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숨겨둔 진짜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비자금 파일.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보안 구역으로 조심스럽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수많은 코드라인이 스쳐 지나갔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녀는 암호화된 디렉토리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명은 라사루스스 나사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성경 속의 이름이었다. 서아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반대했던 강태준의 검은 돈이 모이는 곳임을.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복수의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화상회의로 피곤했지만 그보다 새로운 비서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이 더 컸다. 그가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윤서아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 자신도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오늘 오전 10시 MA 관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서아가 일어서며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맑고 또렷했다. 관련 보고서는 이미 태블릿으로 전송해 드렸고 각 이사에게는 10분 전 요약본이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11시에 예정되어 있던 주주총회 준비회의는 오후 4시로 조정했습니다. 강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긴급 이사회는 그가 어젯밤 새벽 2시에 결정한 사안이었다. 그가 비서실에 통보한 것은 정확히 새벽 2시 5분 이메일 한 통이 전부였다. 내가 따로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처리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보다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회장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 1순위 업무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면 그 여파로 다른 일정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관련 회의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이사회 결과를 반영하여
안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아가 막힘없이 대답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이사회 자료 원본과 그가 좋아하는 예가체프 커피가 정확한 온도로 놓여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유능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체스말 같았다. 윤서아는 강태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한쪽에는 강태준의 실시간 일정표가, 다른 한쪽에는 어젯밤 발견한 레자루스 스파일의 디렉토리 구조가 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그의 제국 깊숙한 곳을 탐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회의실에서 MA 안건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번 인수는 경쟁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적대적 MA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동원이 필수적이었다. 서아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며 동시에 강태준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라자루스 스파일의 1차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드러난 것은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와 해외 계좌 번호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계좌들 중 몇 개는 5년 전 아버지를 기소할 때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바로 그 계좌들과 일치했다. 강태준이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바로 그 비자금이었다. 서아는 재빨리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은밀한 서버로 백업했다. 그때 집무실 내부 전화가 울렸다. 이사회를 진행하던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윤 비서, 지금 당장 최 이사 놈의 비리 자료 전부 가져와. 5분 주지. 못 찾으면 넌 해고야. 회의 중에 반대 의견을 낸 이사를 그 자리에서 찍어 누르려는 속셈이었다. 이것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전임 비서라면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렸을 법한 돌발 상황. 하지만 서아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보좌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모든 임원들의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약점, 인맥, 그리고 강태준과의 관계까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최 이사가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기록, 심지어 내연녀의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증거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강태준의 태블릿으로 즉시 전송했다. 회의실 안 강태준의 태블릿에 자료가 뜨는 것을 본 최 이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전체 스크린에 띄워버렸다. 최 이사, 이래도 내 인수에 반대할 텐가? 회의는 싱겁게 끝났다. 강태준의 완벽한 승리였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강태준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윤서아를 호출했다. 어떻게 한 거지? 그 자료들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비서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유용한 도구이거나 혹은 위험한 칼날이었다. 회장님의 적은 저의 적입니다. 회장님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비서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최 이사는 지난 한 달간 회장님의 결정에 사사건건 반대해왔고 그 배후를 조사한 것뿐입니다. 서아의 대답은 여전히 감정 없이 완벽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 능숙했지만 윤서아에게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방어막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좋아. 앞으로 내 모든 회의에 배석하도록. 그리고 내 개인 일정 관리 권한도 전부 이관하지. 이것은 엄청난 신임의 표시였다. 개인 일정에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 은밀한 정관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포함되어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강태주는 스스로 호랑이굴의 문을 더 활짝 열어준 셈이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그의 목을 조일 밧줄을 엮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서아는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부터 그가 만나는 정계 인사의 성향까지 그녀의 일처리는 완벽했다.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그녀는 당황하는 법이 없었고 항상 강태준이 원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선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태준은 점점 더 윤서아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의 의견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 윤 비서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무서울 정도의 정보 수집 능력을 신뢰했다. 서아는 그 신뢰를 이용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개인 일정을 관리하며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5년 전 아버지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던 검사, 아버지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던 언론사 사주,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회사에 부도를 내도록 압력을 가했던 금융권 실세까지 그들은 모두 강태준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검은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서아는 다시 해커로 돌아갔다. 그녀는 레사루스 스파일의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강태준이 이들에게 건넨 뇌물의 정확한 액수, 날짜,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특혜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대한민국 상류층을 어떻게 주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범죄의 지도였다. 서아는 이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수집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차갑게 벼려낸 얼음 칼이어야 했다. 강태준이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고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중요한 해외 계약건이 틀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다. 젠장, 이 계약 하나 때문에 몇 달을 공들였는데. 그때 서아가 조용히 들어와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계약 상대방인 T사 대표의 숨겨진 딸이 현재 서울에서 유학 중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그녀는 희귀 혈액병을 앓고 있으며 국내 최고 권위자인 K병원 박 교수의 진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1년 뒤까지 꽉 차 있죠. 강태준은 서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박 교수와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K병원에 거액의 연구 기부금을 전달하는 조건으로 내일 당장 T사 대표의 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T사 대표에게는 방금 전 진성그룹의 작은 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것. 그런데 윤서아가 그것을 자신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윤 비서, 자네는 정말 무서운 여자로군. 내 밑에 두기에는 아까울 정도야. 과찬이십니다. 회장님을 보좌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서한은 감정 없는 인형처럼 대답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의 신뢰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 방식이 얼마나 추악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기댔다. 좋아. 내일 티사 대표에게서 전화가 오겠군. 윤 비서, 자네 덕분에 살았어.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다. 서한은 집무실을 나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일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휘두르는 창과 방패는 결국 그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제국에 더 깊숙이 발을 들였다. 복수의 그물이 촘촘하게 짜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신임이 깊어질수록 윤서아의 접근 권한은 진성그룹의 가장 어두운 심장부까지 뻗어나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수족이자 그의 눈과 귀였으며 동시에 그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는 금고지기였다. 하지만 그 금고지기는 조용히 금고의 설계도를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라자루스 스파일의 암호를 단계별로 해제하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한은 거대한 자금이체 승인 요청을 발견했다.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버진 아일랜드의 한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돈의 최종 목적지는 제주 드림 팰리스라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의 입찰 보증금 및 로비 자금이었다. 강태준은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관계에 막대한 뇌물을 뿌릴 계획이었다. 서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5년 전 아버지가 반대했던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의 사업 확장 때문이었다. 무리한 차입, 불법 로비, 그리고 그로 인한 부실. 강태준은 회사를 거대하게 키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서한은 지금이 첫 번째 균열을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목표는 입찰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이 사업을 잃게 만들거나 혹은 피를 토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보안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이용해 입찰 관련 핵심 내부 자료 진성그룹의 예상 입찰가,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로비 대상, 리스트의 암시를 빼돌렸다. 이것을 강태준에게 직접 전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철저히 익명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날 저녁 서한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퇴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후드 티셔츠로 갈아입고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녀는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며 도심 외곽의 한 PC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첨부했다. 수신자는 해인건설의 박 기획실장이었다. 해인건설은 탄탄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자금난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중견 기업이었다. 그들에게 이 정보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진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뛰어들어 한몫 챙기려는 유혹이 더 클 터였다. 서한은 그들의 절박함과 탐욕의 불을 지폈다. 진성이 모든 것을 삼키도록 둘 것인가? 라는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며칠 뒤 제주 드림 팰리스 사업 입찰일이 밝았다. 강태준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판을 짜두었다고 생각했다. 서한은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입찰 현황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찰이 시작되고 진성그룹은 예상대로 짜고 친 듯한 최저가를 제시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해인건설, 진성그룹보다 100억 높은 금액 제시.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해인건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웬 파리떼가 꼬인 거지? 상관없어. 50억 더 올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하지만 해인건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진성그룹이 금액을 올릴 때마다 그들은 마치 진성의 패를 다 읽고 있다는 듯 정확히 그보다 한 발 앞선 금액을 불렀다. 입찰가는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뇌물이 오갔고 이 사업은 그의 경영 성과를 포장할 가장 중요한 카드였다. 회장님, 자금 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속삭였다. 강태준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을 물먹인 해인건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닥쳐. 저 거지 같은 놈들한테 질 순 없어. 무조건 따내. 결국 입찰은 진성그룹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무려 3천억이나 더 높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사실상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리조트가 완공되어도 수익을 내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재앙적인 투자였다. 강태준은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값비싼 크리스털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다. 감히 어떤 놈이 내 정보를 빼돌린 거야. 그는 야수처럼 으르렁거렸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해인건설은 진성의 입찰 하한선과 자금 동원 한도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다. 윤 비서, 그가 고함을 질렀다. 서아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당장 감사팀 전원 소집해. 관련된 모든 직원의 컴퓨터, 통화 내역, 이메일 전부 압수수색해. 쥐새끼를 찾아내. 내 손으로 그놈의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다. 알겠습니다. 서아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강태준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모습에 섬뜩할 정도의 신뢰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윤서아뿐이라고 생각했다. 윤 비서가 직접 감사팀을 지휘하도록 해. 어떤 놈이든 의심스러우면 나에게 직보해.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윤서아는 강태준의 명령에 따라 철저한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상태였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강태준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녀의 레이더에 한 사람이 걸려들었다. 바로 강태준의 사촌이자 그룹의 재무를 담당하던 강민혁 이사였다. 강민혁은 평소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몰래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서아는 해인건설에 정보를 넘길 때 의도적으로 강민혁의 재무팀에서만 사용하는 특정 용어를 몇 개 섞어 넣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그 증거를 발견했다. 서아는 강태준에게 강민혁의 비리 증거와 함께 이번 정보 유출의 정황 증거를 보고했다. 강민혁이 해인건설과 비밀리에 접촉한 내용 물론 서아가 조작한 것이었다과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받기로 한 정황까지.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부들부들 떨었다. 내 핏줄이라고 믿었건만. 당장 그놈을 내 방으로 끌고 와. 강태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날부로 강민혁은 그룹에서 매장당했고 그가 관리하던 모든 자금 라인은 마비되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한 것이 윤서아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배신자를 색출해냈고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는 서아에게 더 큰 보상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윤 비서, 이번 일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뻔했어. 강태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아에게 라사루스 스파일의 최상위 접근 권한, 즉 자신의 비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권한을 넘겼다. 이제부터 이 돈은 자네가 직접 관리해.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으니까.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강태준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을 막기 위해 그 균열을 만든 장본인에게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통째로 넘겨준 것이었다. 서아는 이제 강태준의 모든 돈줄을 손에 쥐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끝났다. 강민혁 이사가 숙청된 후 진성그룹 내 강태준의 권력은 반석 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 반석의 가장 깊은 곳,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이는 윤서아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일정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은밀한 자금줄, 라사루스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통제했다. 수천억에 달하는 검은 돈이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였고, 그녀는 그 돈을 이용해 강태준의 적들을 매수하고 그의 탐욕을 채워주었다. 강태준은 그런 윤서아에게 기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감각한 평온함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백억의 뇌물을 처리하면서도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태연했다. 그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저 여자가 과연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윤 비서,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이 집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불쑥 물었다. 자네는 재미있는 일이 있긴 한가? 웃는 것을 본 기억이 없군. 혹시 내 밑에서 일하는 게 지옥 같아서 그런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벼린 칼끝으로 상대의 방어막을 찔러보는 그가 즐겨 쓰는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서아는 타이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를 향했다. 회장님을 보좌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업무 효율을 저해할 뿐입니다. 만약 제 태도가 회장님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매뉴얼이었다.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저 철벽 같은 방어를 깨뜨리고 싶었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자신의 가장 어두운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됐어.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야. 오늘 저녁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준비해. 자네도 같이 가야겠어. 그의 중요한 약속이란 공식적인 기록에 절대 남지 않는 은밀한 거래를 의미했다. 그날 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정식집 깊숙한 곳에 숨겨진 밀실이었다. 방 안에는 현직 검찰청 고위 간부와 여당의 실세 의원이 먼저 와 있었다. 서아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5년 전 아버지의 사건을 덮어주고 강태준의 불법 승계를 묵인해준 핵심 인물들이었다. 서아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야, 강 회장, 듣던 대로 미인 비서를 두셨구만. 의원이 기름진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강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서아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미인일 뿐만 아니라 내 금고 열쇠까지 쥔 사람이지. 내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지만 윤 비서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뜻이 곧 윤 비서의 뜻이니까. 이것은 참석자들에게 서아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동시에 그녀를 향한 또 다른 시험이었다. 서아는 그들 사이에 오가는 추악한 거래를 묵묵히 지켜봤다.
검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진성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다음 총선 자금을 요구했다. 의원은 국토부 개발 계획을 진성에 유리하게 수정해주는 조건으로 차명으로 된 강남 빌딩을 원했다. 강태준은 웃으며 그 모든 것을 약속했다. 윤 비서, 들었지? K 의원님께 드릴 선물 내일 중으로 준비해. 그리고 서 검사장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자금 라인은 윤 비서가 직접 챙길 겁니다. 강태준은 일부러 서아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녀가 이 범죄의 공범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서아가 이 압도적인 권력의 카르텔 앞에서 두려움이나 최소한의 동요라도 보여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서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K 의원님께 드릴 선물은 피아트 갤러리를 통해 그림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서 검사장님께 전달될 자금은 현재 레사루스의 해외 법인 C를 통해 세탁 후 전달하겠습니다. 사명업일 소요됩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범죄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의 모든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서아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에는 감탄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스쳤다. 저 여자는 그들보다 더 지독한 범죄자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었다. 거보라고, 내가 말했지. 내 비서는 당신들보다 유능해. 그는 자신의 손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괴물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밀실에서 나온 강태준은 차 안에서 서아에게 말했다. 오늘 본 건 잊어. 아니, 잊지 말고 정확히 기억해둬. 저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야. 그리고 자네는 이제 그 힘의 중심에 들어온 거고. 어때? 좀 떨리나?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거나 혹은 매료되기를 바랐다. 업무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서아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저런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었다. 며칠 뒤 강태준은 서아에게 또 다른 그리고 더 잔인한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한적한 교회의 한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리며 그를 향해 친근하게 소리쳤다. 백상무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서아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백상무, 백진기. 그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회사의 2인자였다. 서아가 백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 법정에서 아버지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위증을 하고 강태준의 편에 섰던 배신자였다. 허허, 강 회장. 여기까지 웬일이신가? 백진기가 웃으며 돌아봤다. 그는 강태준의 옆에 서 있는 서아를 힐끗 쳐다봤다. 세월이 흘렀고 서아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새 비서인가? 인상이 아주 야무져 보이는군. 제 오른팔입니다. 백 상무님께 꼭 한번 인사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 비서, 이분은 내가 경영을 배울 때부터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그룹의 숨은 공신이시지. 강태준이 서아를 소개했다. 서아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숨은 공신,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은 대가로 이 호화로운 별장에서 유유자적 살고 있는 배신자일 뿐이었다. 윤서아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백진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 회장님 잘못이게. 그분은 자네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야. 그 순간 서한은 백진기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자네 아버지 세대. 그는 지금 죽은 친구를 모욕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백진기가 누구인지 서아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녀가 진성그룹의 과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떠보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서아가 이 옛 충신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백 상무님께서 5년 전 윤 사장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진성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직도 그 낡은 방식에 발목 잡혀 있었겠죠. 강태준이 일부러 그 사건을 꺼냈다. 그는 서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백진기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윤 사장, 그 친구도 참 고집불통이었지. 시대의 흐름을 읽었어야 했는데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인 셈이야.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폭발하는 대신 가장 차가운 무기를 꺼냈다. 그녀는 백진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무님, 회장님께서 상무님의 건강을 많이 염려하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오래된 심장질환이 재발하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백진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심장병은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강태준 역시 놀란 눈으로 서아를 바라봤다.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는 대사였다. 회장님의 주변 분들을 챙기는 것 역시 제 임무입니다. 서아는 완벽한 비서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최고로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보살핌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차가운 경고였다. 백진기는 더 이상 웃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저 젊은 비서의 눈빛에 소름이 돋았다. 강태준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가 원했던 균열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반격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독을 품은 코브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차에 돌아온 강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아가 백진기의 약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윤 비서, 자네 혹시 복수 같은 거에 관심 있나?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복수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께 유용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런가? 오늘 자네 눈빛은 단순한 도구의 눈빛이 아니던데. 강태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는 자신의 심리게임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의 감정을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는 코브라의 굴을 건드린 것이고 그 코브라는 이제 그의 목을 물기 위해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윤서아는 강태준의 제국 중심부에서 그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라자루스 스펀드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원천을 공격할 차례였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진성 로지스틱스였다. 서류상으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골칫덩어리 계열사였지만 서아가 분석한 라자루스의 입출금 내역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곳은 강태준의 가장 거대한 비자금 세탁소이자 불법 자산을 은닉하는 비밀 창고였다. 서아는 지난번
제주드림 팰리스 입찰건으로 강태준이 무리하게 자금을 소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 진성 로지스틱스를 공격하면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그녀는 몇 주에 걸쳐 진성 로지스틱스의 분식회계 증거, 유령 직원을 통한 급여 횡령 내역,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세금 탈루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자료는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이번에도 그녀는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다. 늦은 밤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다중 프록시 서버를 거친 그녀는 국세청 내부 고발센터에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제보자는 진성 로지스틱스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내부 재무팀 직원으로 위장했다. 그녀는 자료의 일부만을 공개하며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강태준 회장이 있음을 명시했다. 며칠 뒤 월요일 아침 진성그룹 본사가 발칵 뒤집혔다. 국세청 특별조사팀 수십 명이 진성 로지스틱스 본사와 강태준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재무임원들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뉴스는 속보로 이 소식을 타전했다. 진성그룹 대규모 탈세 혐의, 국세청 이례적인 특별 세무조사 착수,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들은 강태준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세무조사라니요. 그것도 특별조사팀이. 강태준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었다. 누군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찔렀다는 의미였다. 다들 조용히 못합니까?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누군가 이 강태준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어. 지난번 해인건설 건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그는 이사들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이사회를 겨우 진정시키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윤서아를 불렀다. 윤 비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네도 봤겠지. 놈들이 내 심장을 노리고 있어. 진성 로지스틱스는 단순한 물류회사가 아니야. 그게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그는 처음으로 서아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다. 그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서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에 들어간 자료는 내가 봐도 완벽해. 내부자 소행이 확실해. 강태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룹 감사팀은 믿을 수 없어. 그놈들 중에도 쥐새끼가 있을지 모르지. 윤 비서, 자네가 직접 맡아 비밀조사팀을 꾸려. 국세청 놈들보다 먼저 그 쥐새끼를 찾아내. 내 허락 없이 누구든 조사해. 모든 보안 로그, 통신 기록, 전부 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찾아내. 반드시. 윤서아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짐이 되는 벌레는 제가 직접 치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강태준은 그 목소리에서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여우에게 닭장을 통째로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서아는 즉시 강태준 직속의 그림자 팀을 가동했다. 그녀는 감사팀의 모든 자료를 이관받았다. 그녀는 이제 진성 로지스틱스 탈세의 제보자를 찾는 동시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포식자였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그 책임을 뒤집어쓸 희생양을 물색했다. 그녀의 레이더에 완벽한 먹잇감이 걸려들었다. 진성 로지스틱스의 전임 재무이사 김상무였다. 그는 몇 달 전 강태준의 무리한 자금 요구에 반기를 들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불명예 퇴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회사의 비자금 내역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 서한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김상무의 개인 컴퓨터가 마치 국세청에 제보 메일을 보낸 것처럼 디지털 증거를 조작했다. 그의 해외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몄고, 물론 서아가 라자루스 펀드에서 빼돌린 돈이었다. 그가 경쟁사 임원과 접촉한 것처럼 통신 기록을 위조했다. 모든 증거는 김상무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회사를 배신했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동시에 서한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핵심 비리를 덮는 대신 이미 숙청된 강민혁 이사 3장과 이번에 희생양이 될 김상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자료들만 선별해서 제출했다. 그녀는 진성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회장님, 며칠 뒤 서아가 강태준에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김상무입니다. 그가 퇴직금에 불만을 품고 경쟁사와 짜고 일을 벌인 정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서아가 조작한 완벽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개자식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당장 김상무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 그 사이 서한은 국세청과 물밑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진성 로지스틱스 대표이사와 김상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법 처리되는 조건으로 조사는 그룹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수백억의 추징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강태준은 막대한 돈을 잃었지만 최악의 상황 자신이 구속되는 상황은 피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윤서아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까지 색출해냈다. 그는 이제 윤서아 없이는 단 하루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윤 비서, 이번에도 자네가 날 살렸어. 강태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아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했다. 진성 로지스틱스, 그 망할 회사를 자네에게 맡기지. 자네가 직접 사장으로 앉아서 이번 사태를 수습해. 그리고 내 눈에 거슬리는 놈들 전부 정리해버려. 이것은 서아의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비서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큰 비자금 창고였던 회사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충성심에 만족했다. 그는 경고 사격을 맞았지만 그 총알을 쏜 저격수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방패를 맡긴 셈이었다. 서아는 이제 강태준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좀먹을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진성 로지스틱스를 강태준을 위한 비자금 창고가 아니라 그를 무너뜨릴 폭탄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윤서아는 진성 로지스틱스 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강태준의 비서였다. 그녀의 하루는 두 개로 쪼개졌다. 오전에는 강태준의 그림자로서 그의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지시를 수행했다. 오후에는 물류회사의 CEO로서 피비린내 나는 구조조정을 지휘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심어둔 낡은 임원들을 가차없이 잘라냈고 그 자리에 자신의 목적에 유용한 그러나 무능해 보이는 인물들을 앉혔다. 그녀는 진성 로지스틱스의 망가진 재무제표를 정상화시키는 척하며 실제로는 강태준의 비자금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의 새로운 계좌들로 은밀히 분산시켰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돈줄을 쥔 것을 넘어 그 돈을 자신만이 아는 무기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경영 효율화 과정으로 보고받았고 서아의 일처리에 감탄할 뿐이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를 위해 서아는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는 5년 전
아버지의 억울함을 유일하게 믿어주었던 수습기자 김민준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거대 권력에 맞서기엔 너무 힘이 없었고 결국 다른 부서로 좌천되고 말았다. 서한은 진성 로지스틱스의 자금으로 구매한 대포폰을 이용해 그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5년 전 윤 사장 사건, 진실은 아직 묻혀 있다. 메일에는 당시 검찰이 무시했던 결정적인 증거 조각 조작된 회계 장부의 원본 파일 암호 해독키가 담겨 있었다. 현재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탐사보도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민주는 이 메일을 받고 전율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잊으려 했지만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는 즉시 재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김민준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5년 전 진성그룹 사태, 배임의 증거는 조작되었나? 기사는 파급력이 크지 않았지만 진성그룹의 법무팀 레이더에는 즉각 포착되었다. 강태준은 이 보고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웬 파리떼가 또 꼬이는군. 돈 몇 푼 쥐어주고 기사 내려. 하지만 기사는 내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틀 뒤 더 자극적인 제목의 후속 기사가 터져 나왔다. 검찰 5년 전 윤 사장 재판 핵심 증거 묵살 의혹. 기사는 당시 재판 기록을 다시 들추며 검찰의 부실 수사 혹은 의도적인 수사 방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론은 아직 잠잠했지만 강태준은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젠장, 이 김민준이라는 놈, 뒷배가 누구야? 강태준이 집무실에서 서류를 집어 던졌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자 그는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의심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날 밤 강태준은 평소답지 않게 과음을 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윤서아를 집무실로 불렀다. 윤 비서,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피로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들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해. 사촌놈도 믿었던 임원놈도 이제는 어디서 굴러먹던 기레기 놈까지. 서하는 말없이 그의 잔에 물을 채웠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그녀가 바로 그 기레기에게 칼을 쥐어준 장본인이었다. 오늘 그 기사 자네도 봤나? 강태준이 물었다. 네, 회장님. 이미 법무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서아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됐어.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놈들이 뭘 안다고 떠드는 건지. 5년 전. 그래, 윤 사장. 그 양반. 그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서아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강태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그 양반 말이야. 강태준이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고집불통이었지.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낡아빠진 인간이었어. 그는 서아를 돌아봤다. 술에 취한 그의 눈은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해야 하는데 그는 그걸 거부했어. 내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것을 내가 이어받겠다는데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았다고. 서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간신히 서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태준의 불법 승계와 비자금 조성을 막으려 했던 것뿐이었다. 윤 비서, 자네는 달라. 강태준이 불쑥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서하는 흠칫했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자네는 나처럼 냉정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그래서 자네가 마음에 들어. 그것은 서아에게 내리는 가장 끔찍한 모욕이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아버지를 모욕하며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다. 그 멍청한 윤 사장. 결국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나를 막으려 했으면 나보다 더 강했어야지. 나보다 더 독했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서아의 차가운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는 이 유능하고 얼음 같은 비서에게 자신의 가장 추악한 승리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양반이 죽던 날 말이야.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참 허무하더군. 그렇게 강직한 척하더니 결국 감옥에서 심장마비라니. 그는 거의 고백할 뻔했다. 아버지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심어둔 누군가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입을 다물었다. 아니, 아니야. 그는 서아의 손목을 놓았다. 다 지난 일이지.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세상의 이치야. 안 그런가, 윤 비서? 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약한 자는 도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강태준을 향한 증오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그거야.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서아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 김민준이라는 놈 처리해. 돈이든 협박이든 더 이상 내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 그는 서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서아는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는 차가웠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물을 틀고 손목을 씻었다. 강태준이 잡았던 그 자리를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듯 격렬하게 문질렀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차가운 분노로 일렁이는 눈. 약한 자는 도태된다고 했나? 강태준. 좋다. 누가 정말 약한 자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는 김민준 기자가, 내부에서는 윤서아가 강태준의 목을 향해 동시에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김민준의 기사는 서아의 지시를 가장한 방해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그는 이미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신임 많은 비서가 자신을 향한 공격을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강태준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민준을 처리해. 윤서아는 그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할 생각이었다. 단, 강태준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김민준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협박이나 회유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어두운 밤, 한강 다리 밑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서아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렸다. 김민준은 그가 내부 고발자 X라고 명명한 미지의 조력자를 경계하면서도 기대감에 차 있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왜 5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는 거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는 대답 대신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로 변조되어 차갑게 울렸다. 이건 단순한 5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범죄입니다. USB 안에는 라자루스 스파일의 원본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이 5년 전 아버지를 무너뜨린 자금의 흐름은 물론 그 돈이 현재 어떻게 정관계로비 자금과 주가 조작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였다. 이걸 전부 나에게? 김민주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진성그룹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서아가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 당신의 언론사와 동시에 내가 지정한 모든 메이저 언론사, 그리고 대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에
이 자료가 동시에 터져야 합니다. 이것은 도망갈 구멍을 주지 않는 초토화 작전이었다. 한 곳에서 막으면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김민주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내일 10시 대한민국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서아는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준비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주함으로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어젯밤의 불안감을 잊은 듯 새로운 인수합병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그의 옆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전 9시 59분, 정확히 10시 정각. 강태준의 집무실에 있는 수십 개의 모니터 중 뉴스 채널을 보여주던 화면들이 일제히 속보 자막으로 뒤덮였다. 속보, 단독 진성그룹, 수조원대 비자금 포착, 정관계 로비, 명단 확보, 속보 검찰, 진성그룹 라자루스 스파일 입수, 주가 조작 혐의, 전격 수사 착수. 뭐야,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을 비롯한 사무실의 모든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 일면에 진성그룹의 비자금 구조도와 로비리스트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레자루스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게 어떻게?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장에서 만났던 그 검사장, 그 국회의원, 그리고 자신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완벽한 증거에 기반한 폭로였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단 1분 만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그룹의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윤 비서, 당장 법무팀 연결해. 저 기사들 전부 내려. 전부 고소해.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법무팀장님 전화가 불통입니다. 회장님. 서아가 침착하게 그러나 절망적인 톤으로 연기하며 보고했다. 홍보실장님은 이미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검찰청에서 본사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압수수색? 어제까지 내 소나기에 있던 놈들이.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사장에서 만났던 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K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 그리고 잠시 뒤 당분간 연락하지 마시오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만이 도착했다. 그들은 이미 강태준을 버린 것이었다.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된 이상 강태준을 감싸는 것은 동반 자살 행위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오히려 강태준을 더 세게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부패한 권력은 이제 그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배신자들, 개자식들. 강태준이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무실을 서성거렸다. 그의 제국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윤서아가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성스러운 부하로서의 걱정과 결의가 가득했다. 회장님, 이대로 무너지실 수 없습니다. 지금 서버실의 모든 자료가 검찰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강태준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을 어떻게? 제가 서버실에 라자루스 원본 파일을 파기하겠습니다.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시키면 최소 30분은 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장님께서는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십시오. 그녀가 비상 카드키를 내밀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눈앞의 비서뿐이라고 생각했다. 윤 비서, 자네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군. 그래, 그렇게 해. 자네가 자료를 파기하고 즉시 나를 따라와. 우리는 반드시 제기할 거야. 반드시.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집무실 뒤편의 비밀 통로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집무실. 서하는 싸늘한 미소로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봤다. 파기라고? 천만에. 그녀는 서버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파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검찰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증거의 100억 본을 가장 찾기 쉬운 곳에 실수로 남겨둘 생각이었다. 서하는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지시대로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강력한 자기장이 일부 데이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강태준의 눈을 속이기 위한 쇼였다. 그녀는 라자루스의 가장 치명적인 원본 파일 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로비 녹음 파일과 자금이체 승인 기록을 다른 이름으로 위장하여 시스템 깊숙한 곳에 복사해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이 아닌 자신을 위한 비상 탈출을 준비했다. 강태준은 몰랐다. 그가 도망친 비밀 통로의 반대편에는 이미 그녀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자신의 무덤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하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손에 쥔 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제국의 중심에 섰다. 강태준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은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비밀 통로를 내달렸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통로는 그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그룹 본사에서 2블록 떨어진 위장 사무실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재기를 도모할 생각이었다. 윤 비서, 어디까지 됐지? 그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윤서아마저? 아니, 그녀는 서버를 파괴하다가 잡혔을 수도 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다. 그는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그가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먹여 키워온 그림자 세력이었다. 법조계, 정계, 심지어 언론계에도 그의 사람들이 심어져 있었다. 나 강태준이야. 당장 검찰총장 라인 연결해. 이 압수수색 중단시켜. 그는 첫 번째 비상 연락책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검찰총장께서는 이미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지시라고 합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다음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지분을 가진 언론사 사주였다. 당장 이 광란의 보도를 막아 여론을 돌리라고. 하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강 회장. 미안하네. 지금 자네 편을 들었다간 우리도 같이 가라앉아. 라자루스 스파일 증거가 너무 완벽해. 이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동아줄이 썩은 밧줄이 되어 끊어지고 있었다. 그가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인맥은 그가 무너지자마자 그를 외면했다. 아니,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TV에서는 그와 은밀히 만났던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강태준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위장 사무실의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해인건설 입찰 방해,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이번 라자루스 스파일 폭로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내부자, 그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정보가 샌 곳은 단 한 곳, 자신의 집무실이었다. 모든 비밀이 모이고 모든 지시가 내려가던 곳,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숙청당한 강민혁, 배신자, 김상무, 하지만 그들은 이 정도로 완벽한 판을 짤 수 없었다. 그들은 꼴이었을 뿐, 몸통은 따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쳤다. 모든 위기 때마다 자신을 구하고 그 위기를 이용해 더 큰 권한을 손에 넣었던 단 한 사람. 모든 정보 유출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자신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으며 심지어 라자루스의 열쇠까지 넘겨받았던 사람. 윤, 서아, 강태준은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자신의 얼음 같은 인형. 하지만 모든 조각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희생양으로 삼아 제무라인을 장악했고 김상무를 배신자로 몰아 진성 로지스틱스를 통째로 삼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자루스 자체를 폭탄으로 터뜨렸다. 그 순간 위장 사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강태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가 조작,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도망친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 외에 단 한 명, 윤서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가 자신을 검찰의 손에 넘긴 것이었다. 윤서아, 윤서아.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내내 광기 어린 웃음과 함께 그녀의 이름만을 반복해서 불렀다. 몇 시간 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조사실. 강태준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검찰 수사관과 함께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침착했다.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내년이 감히. 윤서아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자 라자루스 스파일 원본을 저희에게 실수로 넘겨주신 공로자입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윤 비서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서버를 파기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백업 파일이 저희 쪽으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실수를 저지른 충신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쇼하지 마. 강태준이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네가 꾸민 짓이지. 네가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이 독사 같은 년. 서아는 강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회장님께서 승인하신 일입니다. 그녀는 수사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정보 유출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자백하려는 것인가? 아니었다. 누굽니까? 수사관이 다급하게 물었다. 박영진 부회장입니다. 서아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박영진 부회장. 강태준의 아버지 시절부터 그룹에 몸담았지만 강태준에게 밀려 만년 2인자에 머물러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비자금 내역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해온 기회주의자였다. 박 부회장은 평소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인건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아가 미리 조작해둔 증거 박 부회장과 해인건설 대표의 합성 사진, 위조된 통화 내용을 내밀었다. 아마도 국세청과 검찰에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회장님께서 물러난 뒤 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박 부회장 역시 비자금 조성에 일부 가담했기에 검찰은 이 증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강태준의 남은 비리를 모조리 불게 될 터였다. 강태준은 서아의 잔인함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모자라 자신의 제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충신 혹은 기회주의자까지 서로 물어뜯게 만들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범인이라고. 저 여자가 X야. 강태준이 절규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패배자의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수사관은 서아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조사실문이 닫히기 직전 서아는 강태준을 향해 처음으로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것은 조롱도 승리감도 아닌 지독한 경멸이었다. 강태준은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비서의 손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그가 믿었던 인맥은 그에게 등을 돌리거나 그를 물어뜯는 증인이 되었다. 검찰은 윤서아가 실수로 넘긴 그리고 배신자 박영진 부회장이 추가로 불어버린 증거들로 그를 겹겹이 올감했다. 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잠을 자는 대신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미친 듯이 복기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흘러갔다. 그 중심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다. 윤서아. 그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감정 없는 눈, 기계처럼 정확한 일처리,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구해냈던 그 냉철함. 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돈.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검은 돈을 주무르고 있었다. 권력? 그녀는 진성 로지틱스 사장 자리까지 꿰찼다. 그 이상을 원했다면 자신을 배신할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강태준은 그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무슨 복수? 그는 자신의 과거를 뒤졌다. 그가 짓밟고 올라선 수많은 얼굴들. 강민혁, 김상무? 아니, 그들은 그녀의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는 더 거슬러 올라갔다. 5년 전 모든 것의 시작. 윤 사장, 그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고집불통이고 융통성 없다고 자신이 경멸했던 그 남자. 윤재혁, 윤재혁, 그리고 윤서아. 강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동안 왜 한 번도 그 두 개의 이름을 연결해 보지 못했을까?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5년 전 윤재혁 사장의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던 대학 졸업식 가운을 입은 딸. 그 눈빛, 설마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5년간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완벽한 비서가 되어 원수의 심장부로 들어왔다. 그가 그녀의 유능함에 감탄하고 그녀를 신뢰할수록 그녀는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더 세게 엮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레자루스의 열쇠를 넘겨준 순간 그는 스스로 사형 집행인에게 칼을 쥐어준 셈이었다. 그때
차가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면회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익숙한 구두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 그녀가 앉아 있었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어두운 회색 원피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그 얼굴은 강태준이 알던 윤 비서의 가면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 안에는 5년간 억눌러온 지독한 증오와 차가운 경멸이 불타고 있었다.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윤재혁 사장. 서아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이제야 기억해냈나 보네. 하긴 네가 짓밟아 죽인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너였어. 강태준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그래, 나였어. 서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서의 깍듯한 톤이 아니었다. 원한에 사무친 여자의 목소리였다. 내 오만한 면접장에서 내 눈을 속인 것도 나고 내 돈줄을 쥐고 해인건설을 부추겨 내게 피를 토하게 한 것도 나야.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내 사촌 강민혁을 배신자로 몰아 내 손으로 치게 만든 것도, 김 상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내 비자금 창고를 통째로 삼킨 것도 나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의 손발을 스스로 자르도록 유도했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놈의 더러운 돈이 모이는 라자루스, 그 모든 증거를 김민준 기자와 검찰에 동시에 터뜨린 것도 나야. 네가 도망칠 비밀 통로로 검찰을 부른 것도. 서아는 유리창에 바싹 다가섰다. 그녀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나는 네가 가장 신뢰하는 손이 되어 네 제국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린 거야.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악마의 계획이었다. 왜? 그는 멍하니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왜? 서아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높아졌다. 네가 감히 그 말을 입에 담아. 네가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그녀는 육장에서 그가 술에 취해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고집불통의 융통성 없는 낡은 인간이라고?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대신 분노가 흘러넘쳤다. 우리 아버지는 내 놈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았을 뿐이야. 넌 그런 아버지를 배임과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어. 그건 비즈니스였어. 약육강식이라고. 강태준이 비겁하게 변명했다. 비즈니스? 서아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것도 비즈니스겠네.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창에 내밀었다. 그것은 낡은 부검 감정서 사본이었다. 네가 말한 허무한 심장마비의 진실이야. 강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뭐야? 내 놈이 감옥에 심어둔 개자식에게 지시해서 아버지의 심장약 대신 독극물을 주사했더군. 서아가 조용히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진성 로지스틱스를 장악한 뒤 그 돈으로 당시 교도소의 의무관을 찾아내 진실을 캐냈던 것이다. 넌 내 아버지를 2번 죽였어. 한 번은 명예를, 그리고 한 번은 목숨을. 강태준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잊으려 했던 자신의 가장 추악한 죄악과 마주했다. 그는 윤재혁 사장이 감옥에서 계속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항하자 시끄러운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었다. 그는 그것을 사업의 연장선,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리스크의 딸이 그의 눈앞에서 그를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내가,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 너는 살인자야. 서아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부숴버렸다. 넌 내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네가 가장 경멸했던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내 손에.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법의 심판대가 아닌 스스로의 죄악이 만든 지옥에 가두었다. 이제 여기서 네가 죽인 영혼들과 함께 영원히 썩어가.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강태주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면회실을 울리지 못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그를 무너뜨린 것은 검찰도 언론도 아니었다. 한 여자의 지독한 원한이었다. 법정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강태주는 이제 낡은 수의를 입은 초라한 피고인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와 절망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지난 구치소에서의 마지막 면회, 윤서아의 그 얼음장 같은 고백 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재판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검사가 라자루스 스파이를 근거로 수조 원대의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혐의를 나열했지만 강태주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단은 준비한 자료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태주는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인정했다. 인정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때 검사가 마지막 논고를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 기자의 후속 보도와 박영진 부회장의 자백을 근거로 5년 전 윤재혁 사장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꺼내 들었다. 피고인, 5년 전 사망한 윤재혁 사장의 죽음에 대해 정말 할 말이 없습니까? 이것은 법정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질문이었다. 강태준의 공허했던 눈동자가 그 순간 방청석의 한 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윤서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자신이 설계한 이 마지막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구장에서 이미 그의 영혼을 파괴해버렸다. 강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변호사도 판사도 아닌 오직 윤서아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방청석이 숨을 죽였다. 내가 죽였습니다. 법정은 순간적인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변호인단이 경악하며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강태주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그는 울부짖듯이 고백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그를 독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살인에 대한 완벽한 자백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서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당신을 죽인 원수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온 세상에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법의 심판을 넘어 강태준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제 완성되었다.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며칠 뒤 선고 공판이 끝났다. 강태준은 살인교사 및 전대미문의 경제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어 국가의 환수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강태준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왔다. 복도는 그를 찍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발걸음을 옮기다가 복도 저편에 서 있는 윤서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건물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고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안 돼. 강태준이 야수처럼 포효했다. 그는 교도관들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교도관들과 기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엉켰다. 모두가 그가 그녀를 해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더러운 법원복도 바닥에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오만한 황제는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복도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이 완벽한 추락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구두 끝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원피스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의 손은 죄악과 절망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제발.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제발 가지 마. 그것은 그녀를 붙잡으려는 애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 자신을 심판한 유일한 신에게 보내는 절규였다.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 혼자 두지 말아달라는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한때의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추악한 죄인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 제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아는 자신을 붙잡은 남자의 손을, 그리고 그 일그러진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도 심지어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난 뒤에 잿더미 같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오년은, 그녀의 청춘은 이 남자를 이 자리에 무릎 꿇리기 위해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의 손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빼냈다. 강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무력하게 떨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윤서아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서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과거로부터 멀어졌다. 강태준은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가지마, 윤서아, 가지마. 그의 울부짖음은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윤서아는 아버지 윤재혁의 묘소 앞에 섰다. 5년 전 누명으로 얼룩졌던 묘비는 이제 진실을 지킨 의인이라는 추모비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강태준은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진성그룹은 사라졌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복수의 불길이 꺼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윤서아가 아닌 복수의 화신으로 살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묘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윤서아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봄바람에는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묘역을 걸어 나왔다. 햇살이 눈부시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